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일수록 요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달려가니까 좋기는 한데 좀 불안하다. 네. 코로나19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해서 코로나19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파장,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은 아직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만큼은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이 코로나19 이슈와 함께 미국의 대선, 우리 국내 총선, 그리고 또 통화정책 등등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하나하나 챙겨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 김상훈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님,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리서치 분야에서 이제 원로급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김상훈 부장께서 오늘은 거의 막내급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의문의 일패인데요. 뭐 의문의 일패. 예, 저도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박사님 젊으신 거 맞으세요? 네. 혹시 미국에서 오신 게 어제 오신 거 네, 아닙니까? 어저께 예. 어저께 오셔서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오늘 새벽부터 해서 지금 예. 오늘 방송이 몇 개입니까 지금?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미국도 대선 그 뭐 이제 진행사항들 좀 네, 뭐 현장 얘기들 좀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요.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근데 이제 뭐 또 해지면은 자고 해 뜨면은 뭐 그게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또 늘 그동안 말씀하셨던 연초에 있는 대통령 예, 조찬기도회 다녀오신 겁니까? 68회 이제 조찬기도회를 갔다 왔는데요. 네, 이제 그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있음에 불구하고 네, 많이들 오셨고요. 예, 대통령급만 한 70명 왔고요. 나머지 뭐 해서 뭐 1000명 넘는 숫자들이 왔는데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합니까? 예, 가서 이제 하는데 올해가 68회째예요. 아이젠하워 때부터 이제 쭉 해서 나왔는데 네, 이게 뭐 기도회라 그래서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천주교, 뭐 그다음에 불교 이런 다 와서 네. 세계적으로 이제 모여서 뭐 한 3일 동안 그 뭐 다보스 포럼처럼 이제 세션 갖고 얘기도 하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제 조찬을 같이 하는 그런 예, 그렇구나.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 따끈따끈한 얘기 좀 오늘 많이 네, 들려주십시오. 네. 예. 지금 어쨌거나 뭐 명칭이야 코로나19가 됐건 코로나19라고 했더니만 19라고 한다네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다가 어쨌거나 우한자만 빼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하셔도 되고 지금 이사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이제 아직 녹화일 기준으로 목금 이틀 주말 장세가 조금 남아는 있습니다만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예요. 예. 그 쉽게 말씀드려서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증시에 몸담으신 지가 얼마인데 요즘 미국 증시 납득이 되십니까? 뭔가 조금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지금 우려된다 할 정도의 그 정도와 유사한 버블이 조금 쌓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버블이라는 게 모든 게 그렇지만 마지막 터지기 전이 가장 밝고 화려하거든요. 그런 장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이걸 또 놓치기도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졌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미국과 좀 연관성이 좋고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고용과 소비인데 이쪽이 계속 탄탄하다. 여기 이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설령 고용과 소비에 좀 문제가 생긴들 연준이 나서서 이걸 다시 경기를 부양하는데 다 돈을 풀어서라도 해주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근저에는 결국은 올해 이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는 그동안에 그 어떤 오랜 기업가로서 경륜을 통해 가지고 무슨 포인트를 잡아야지 내가 승리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선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과거 역대 대선에 이미 드러났죠.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점. 즉 경제가 좋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반드시 그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 재임이 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연장된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상황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우지수 3만 포인트가 이제 요즘 오르는 속도로 보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 뭐 찍는다 보시는 거죠? 아유, 지금 뭐 3만 포인트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주가만 빠지면은 하루만 빠져도 트럼프가 전화해서 들달같이 파월한테 너 때문에 빠졌다 못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1분기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이 네. 아마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제 이거 코로나19의 일부의 영향으로 해서 뭐 코로나 영향은 아마 0.3%고요. 보잉 737 맥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게 한 0.4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UBS에서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난 4분기보다는 0.9%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1분기가 좀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뭐 하원, 상원 양쪽에다 의해서 증언을 하면서도 즉각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레포는 뭐 2분기까지 계속 유지하겠다 등등을 해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기대감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채권과 우리가 공부한 대로가 아니고 채권은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금 뭐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연동해서 가는데 주식 시장은 뭐 마이웨이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 부장님한테는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채권 전문가로서 보시는 네. 요즘에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상황, 우리야 아직까지도 박스피니까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고 예. 지금 최 박사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은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오히려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게 정상적인 상관관계인데 그렇죠. 금년 들어서 주가는 주가대로 가고 국채 가격도 또 올라가요. 이걸 갖다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뒤에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뒤에 예, 그런 현상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발생을 했죠. 이제 금융위기 보면요. 이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매크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은 뭐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일 경우에는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올라갔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근데 위기 이후에 뭐 다 아시다시피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2016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에 예, 그때가 미국 10년물 금리 역사적 저점입니다. 예, 예. 그리고 1.3 정도까지 갔었죠. 맞아요. 그리고 예. 지난해 가을에 대부분 나라들은 역사적 저점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경신을 했는데 미국은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살짝 이제 보면 1.4 정도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정도. 근데 생각해 보시 그 말은즉슨 미국 국채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비싸졌다라는 거죠. 보면. 현재. 예. 하지만 미국 주가도 말씀하신 같이 것처럼 올라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예,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소위 위험 자산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 채권이라고 하는 안전 자산도 예.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다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죠. 예. 올라간다. 그리고 뭐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개가 그럼 언제 같이 자산 가격이 하락했느냐?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게 연준이 돈을 푸는 시기에는
이제 안 푼다라고 덜 푼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잘 아시는 이제 17년 뭐 18년처럼 연준이 인상할 때 4번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했을 때 그때 보면 미국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채권 가격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이제 지난해 3번 보험성 인하하고 이제 보험성 인하니까 뭐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뭐 될 수 있다면은요. 그랬다가 지금 시장은 이제 3번 내리고 끝나겠구나 동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파월 의장이 또 좀 어쨌든 이걸 좀 보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내리지 않을까라는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한 1회 이상까지 지금 형성이 됐거든요. 보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올라가는데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꽃놀이패. 예, 뭐 매크로가 좀 안 좋아지면은 유동성을 넣어줘서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야. 예. 아니면은 경기가 진짜 아니면 좋아지면 경기가 이거 지나고 코로나 지나고 나면 경기는 또 좋아질 거니까 그게 다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요, 제가 3차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염병이 주가의 방향성을 바뀌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 그랬죠. 굉장히 짧게 뭐 영향을 네. 줄 때도 2주 이상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 때도 2달 이후면은 더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좀 전염병이 이 주식 시장에 영향 미친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특히 미국 시장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항에 내리셨을 때 마스크도 끼고 있던가요? 아니요, 공항에 일하는 사람조차도 한 반도 안 되게 이걸 쓰고 있고요. 예. 뭐 저는 딱 이거 마스크 쓰고 딱 뭐 완전히 딱 뭐 나는 중국인 이렇게 쓴 것 같이 보여서, 근데 거기는 뭐 문화적으로 아픈 사람만이 이제 이걸 쓰고 아픈 사람은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집에서 안 나오는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에티켓을 굉장히 중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집에서 마스크 안 쓰고 격리하는 그런 자기네들은 습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우린 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뭐 아프더라도 나와서 일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하는 거죠. 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먼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가 뭐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근데요, 재미난 게 그래서 이제 거기 편의점이랑 약국에를 갔어요. 네. 이 뭐 손 세정제도 좀 사고 그러려고. 예. 마스크는 3주 전부터 재고가 소진이 됐답니다. 미국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많이 와서 사서 보냈대요. 구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선대에 손 세정제 달랑 2개 있는 거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럼 니네 마스크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네들은 장담할 수 없다는데 그래요? 한 6주는 걸려야지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근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모든 시황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김상훈 부장께서 좋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현재는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 나쁘면 나쁜 대로 또 경기 부양이 나올 거고 돈 풀어줄 거니까 경기면 좋은 데 유동성 장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장 진단을 합니다. 어떤 유동성이 어떤 경로로 시장이 돌았다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사실 어제 조금 재미있었던 일이 그제 있었었죠. 왜냐면은 파월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가 파월이 발언할 때 주가가 빠졌는데 그거 보고 이제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면서 네가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빠진다. 그것도 저 하원에서 생중계하고가 있는 와중에.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당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한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왜 파월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위험한 불확실 요인으로 보고 있고 필요하면은 금리로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왜 파월 발언에서 뉴욕 주가가 빠졌는가? 그거는 이제 결국은 파월의 또 다른 얘기인 자산 매입에 대해서 이걸 이제 6월까지는 매월 600억 달러 TV를 매입을 하고 4월 이후부터는 지금 레포 운영하는 것도 축소를 하겠다. 그 전에 지준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이 얘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의미를 하는 게 지금 뉴욕 증시가 특별히 강하게 올라오는 게 작년도 9월부터 이렇게
지금 올해 2월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배경에는 바로 10월부터 시작한 미 연준은 QE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600억 달러와 T빌 매입과 레포 네, 운용인데 레포 운용. 그 가운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도 9월 말 대비 올해 1월 말까지 해서 미 연준의 자산이 대략 한 4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T빌 매입이랄지 레포의 운영을 이렇게 매입을 했던 배경에는 바로 레포 시장에서 은행들의 어떤 지급 준비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현금 수요에 비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현금의 부족이 생겨서 레포 금리가 급등했고 이게 바로 이제 거래 상대방 위험으로 카운터파트 리스크로 평가가 되면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네. 연준이 이렇게 자산을 투입을 했던 건데 그 목표의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1월달 FOMC에서 보면은 예금은행들의 지금 예치금이 1.5조 달러가 되면은 이 레포 운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걸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말 기준으로 지금 미국 그 연준의 부채 개정에서 예금은행의 지금 예치금이 한 1.6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미 도달이 된 거죠. 네. 그렇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나타난 게 작년 12월 대비 올해 1월 말에 미 연준의 자산을 보면은 작년 9월부터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던 게 전월비 소폭이지만은 한 20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레포가 신규 공급되는 규모도 1월 중순 이후에 4주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 레포 자산도. 그걸 보면서 비록 이제 4월 말까지 운영하고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자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자산은 4천억 달러가 늘어났는데 이게 정말 예금은행의 초과 지준으로 잡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한 1,200억 달러만 잡혔거든요. 나머지 한 2,700억 달러라는 돈이 연준이 풀린 돈이 과거 같으면은 연준의 초과 지준으로 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오지 않고 3분의 2 이상이 예금은행들이 이 돈을 가지고 대출에 나서고 그걸 받은 글로벌 헤지펀드 애들이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면서 주식시장 유동성 장세가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로 이번 파월이 얘기했던 레포 운용을 4월 이후부터는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이미 연준이 제시했던 예금행의 예치금 지준 예치금 대비 목표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동성 장세의 근간이 되는 그 레포 운용이나 T빌 매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주면서 그날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작년도 9월 이후에 나타난 우리 뉴욕 증시의 강세에는 물론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랄지 그 사이에 나온 미국 고용 지표의 아주 양호한 모습들 이런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은 근간에는 유동성 장세가 작용을 했고 지금도 유동성 장세가 뉴욕 증시 강세를 초래해야 하는 그 미 연준의 어떤 연준 자산의 확대가 이게 근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김 부장님, 네. 지금 이제 이상재 이사님께서는 연준발 유동성을 언급해 주셨고 네. 설명해 주셨고, 근데 지금 당장 시장이 뭔가 기대를 하고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중국 쪽이잖아요. 예. 중국에서 지금 막 뿜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이 어느 정도죠? 중국에서 지금 이미 거기 지금 대출 금리로 이제 조절을 하죠 이제 보면요. 대출 금리로. 예. 근데 예. 그거를 지금 낮췄고요. 이게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10bp 인하를 했고,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중국이 이제 그 미국과 싸우는 과정에서 네. 약간 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제약이 이제 혹시 유동성을 더 공급했다가 중국의 또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갈까봐 그런 조금 못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급하니까 이거를 투입을 이제 하고 여차하면은 뭐 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정책 금리까지는 아직 낮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 대출 금리를 지금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중국이 재정 여력이 뭐 그렇게 없죠. 미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많이 써가지고요. 그래서 재정은 좀 못 쓰고 통화는 부동산 때문에 조금 주저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일단은 통화로 대응하겠다라는 이 부분 역시
뭐 글로벌 이제 좀 위험 선호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재정부인가요? 예, 지방 정부채 예. 발행하라고 예, 맞습니다. 예, 한 뭐 8천억 위안 예. 넘게. 예. 그 전에는 이제 중국 정부도 이제 자기네들의 그 건전성, 예. 그러니까는 그 전 세계에서 그런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결국 그게 이제 지방 뭐 공공기관, 지방 금융기관 이런 쪽으로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좀 부채가 문제가 된다라는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걸 아니까 그걸 조금 약간 자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상황이 더 급해서 다시 좀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 역대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길게 가지 않았더라. 그거 이제 저희들이 과거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사스 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때 2003년 네, 그때 중국의 위상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고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서의 그 중국의 역할이 다른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겪고 나면은 제가 만약에 중국에 무슨 뭐 생산 기지가 있는 무슨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는 오너가 됐건 그 밑에 참모가 됐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저기만 믿었다면 큰일 나겠는데. 그럼요. 그하고요. 사스하고 메르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영향을 받고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사스 끝나고 나서 알리바바가 나옵니다. 다 이틀 칩니다. 예. 메르스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 뭐 대박을 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유통과 어떤 배달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요번에도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이오나 헬스 쪽에 원격 진료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또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끌고 가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들로만 간다 그러면 항상 빠지긴 하지만 이런 위험을 항상 이제 뭐 지나게 되면 새로운 산업들이 또 이 뭐 모멘텀을 제공하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지난 우리 이제 이 전염병만 보면요. 2년에 한 번씩 지금 일어났어요. 에볼라, 그다음에 지카, 다시 에볼라, 소아마비인데 예. 딱 2년씩 걸려거든요. 예. 메르스까지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주기화가 됐습니다. 지금 8년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어떤 이 뭐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간다 그러면 더욱더 주가에 영향을 뭐 미치는 이 파급력은 굉장히 작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거 말고 정무적인 걸로만 봐더라도 요번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님 말씀하시면 이거 경기가 올라가는 정점에서 선거가 딱 있게 맞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맛만 보여주고 사실은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1분기 말이나 이때는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정점이 칠 때 선거가 딱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소장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파월과 트럼프는 짜고 치는 고수들입니다. 손발이 잘 맞아요,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작년 11월 18일이었던가 그때 그 뭐야 그 백악관에서 우리 아주 굿앤 뭐 코디얼 미팅을 가졌다고 그렇죠. 화기애애한 회담을 했다고. 그래서 예, 그때도 그랬고 뭐 사실 저기 파월 생일날 불러다가 스테이크도 먹이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사주면 트럼프 저 스테이크도 못 먹는 처지는 그렇지. 또 와서 한 그릇 하면 그것도 기분이 그것도 좋잖아요. 기분이 다르다. 네, 일단 최양호 박사님은 큰 문제 없다라고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즉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실물 경제에 뭔가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미 중국은 좀 딜레마에 중국은? 세계경제 입장에서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수도 오늘 굉장히 신뢰성이 흔들렸지만 네. 만일에 이제 이 신규 확진자를 그러니까 병을 빨리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고 오래 하면은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이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요. 네. 반대로 이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동의 자유를 이걸 정상화를 빨리 하게 되면은 지금 겉으로 잡혀진 것을 오늘 숫자를 결국은 포기해서 높여서 발표했듯이 예.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물론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두 가지 이제 딜레마가 중국 정부는 지금 양쪽이 딜레마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게 정말 그 2월 말이나 3월 초에서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난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세계 경제 이 사안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만일에 이게 뭐 3월이나 4월까지 이렇게 연장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외부적인 바이러스 사태, 이런 질병 감염증 사태가 오면은 이게 끝나면은 경제는 V자형이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항상 V자라고는 볼 수는 없다. 중국이 U자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이미 중국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경기도 작년 말부터 좀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 회복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상태였고 이게 지속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중국 경제에 지금 코로나19라는 이게 지금 닥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마찰적인 요인이 들어오면은 금방 이겨내고 제자리의 모습을 금방 찾을 수 있지만은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외생적인 충격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면은 과연 이 V자형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게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다라는 정도는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 부장님, 네. 저는 얼핏 파월 의장 이틀에 걸친 그 의회 정원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어제 또 뉴질랜드도 중앙은행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살짝 톤은 그렇더라고요. 여차하면 우리가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게 여차하면 그거 아닙니까? 정가의 보들과 금리 더 내리고 돈 좀 더 풀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살짝 말을 아끼고 패를 갖다 좀 아끼는 느낌인데 분위기는 제가 파악한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은 너가 알아서 해. 중국 너가 싸질런 너가 치워. 재정이 됐건 통화가 됐건 화끈하게 한번 풀어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조금 더 볼래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왜 우리 서울에서 왜 자꾸 뭐 이주열 총재 뭐 이러면서 기사가 붕붕 뜨면서 금리나 기대감, 시그널, 퀘스천 마크 붙는 이런 시황이 왜 나옵니까? 미국은 뭐 말씀들하신 것처럼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게 매크로 경제 지표로 확인되는 거는 적어도 뭐 한두 달은 걸리겠죠.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단 좀 연준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날지,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그 변수가 있으니까요, 보면은. 근데 지금 그 금리 인하로 대응한 중앙은행이 이제 아시아 쪽 중앙은행들은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법 있잖아요. 태국하고 필리핀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중국에서 커지고 중국의 뭐 경제에 영향력을 받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 있고요, 보면요. 태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에서 13% 정도. 관광이. 근데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못 오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대응을 했고,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면 그러면서 인하로 대응을 했고 이제 보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죠, 이제 보면. 근데 근데 거기는 이미 지난해 좀 많이 내려놨고 산불도 또 나고 하면서 지금 한 번 더 할까 말까 좀 재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총알을 이제 거기도 지금 1.0 이하로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0.75 아니에요? 더 내리면은 이제 쓸 총알이 없어지기 때문에 탄창에 지금 총알 3발 남았네. 그래서 지금 좀 한 번 더 한두 달만 더 보자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봤을 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가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역 협상으로 무역 분쟁으로 타격받았던 게 협상으로 조금 나아지려는데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겨서, 근데 이제 이거를 금리 인하로 대응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2월 말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2월 말에. 근데 있는데, 지금 뭐 이번에 금통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하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동결 쪽으로 좀 기울었거든요. 네. 기울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인하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보면. 그래요? 예. 답은 안 주시는 예. 그래서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번 2월 말 금통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그 사이 예를 들면 국내에서 메르스 때처럼 좀 사망자라든지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뭐 인하 쪽으로 훨씬 기울 확률이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월 금통위 의사록까지만 봤을 때는 금통위원분들 중에서 그 계속 비둘기파 두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하는 목표인 물가 안정 때문에 인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물가가 좀 올라오면서 금형분은 약간 약해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특히 중립위원들까지도 이제는 금융 안정,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좀 유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장은 동결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선도금리에 반영된 게 한 0.8회 정도까지 인하 기대가 커졌습니다. 원래는 거의 한 0.2회까지 줄었다가 예, 그러니까 거의 동결로 갔다가 예. 저희도 4월달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또 고려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기가 부양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어차피 뭐 이번에 기준금리 하더라도 뭐 제일 걱정되는 건 금통산인데 네. 뭐 어차피 4월이면은 이사철 지나고 난 후니까 뭐 등등이 조금 뭐 고려해봤을 때 금리 내리본들 뭐합니까? 대출을 못 받는데. 그런 맞네요. 또. 예.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그 인하에 대응하는 게 효과가 얼마 정도냐, 예, 그러니까 득과 실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에 있어서. 근데 그래서 이번 2월에 사실 단행이 안 되면은 4월에 가서 그때 가면 이제 이 코로나19가 좀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때 나오는 지표는 안 좋겠죠, 이제 보면. 예. 예. 하지만은 2월에 만약에 뭐 대응할 뭐 가능성이 줄어들면은 저희는 뭐 올해 좀 동결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뭐 이번에도 다녀오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는 데는 문제 없다 분위기를 확인하셨다고요? 네, 뭐 저는 축 당선 뭐 이렇게 뭐 줄여서 얘기하면 이미 당선 사례 하면서 포스트 붙었던가요? 뭐 그 정도 뭐까지도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 자체도 일단 인정하는 사실로 갔고요. 현재 지금 정도면 민주당의 상대방 후보가 윤곽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 내에 어떤 진보 세력하고 중도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데 네네.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이변이 나오고 또 젊은 시장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대감. 부티지지. 예, 부티지지인데 아주 표현들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뭐 저기 지미 카터로 해서 뭐 케네디, 오바마, 클린턴의 이 꿰뚫는 공동 이 단어가 이제 세대 교체 아닙니까? 네.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뭐 하는데 예. 사실 지금 뭐 부티지지도 이제 흠도 있고 그다음에 경력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치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 민주당의 이 뭐 경선 구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이든, 블룸버그, 그 다음에 샌더스 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이제 거의 막았다고 봐도 죄송합니다. 거의 뭐 탈락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가봐야 이제 사실 흑인 지지층이 좋거든요. 근데 흑인 지지층이 지금 블룸버그 쪽으로 옮겨간다는 뭐 분석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 아까 신뢰되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그 뉴햄프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의 그 성적도 그 했지만 그런 성적표를 받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십성 기사를 보니까 그분의 그 천박한 그 인격이 뭐 그런 것도 딱 있죠.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이든이 왜 이렇게 갑자기 훅 예, 결정적인 이유요? 예. 트럼프 탄핵입니다. 바이든의 아들이 거기에 연루돼 있는 부분들이 예.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건. 탄핵을 갈 때도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야 이건 양면의 칼이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지금 바이든한테 지금 붙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빠지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블룸버그가 딱 눈치채고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죠. 블룸버그. 예. 그래서 하여튼 바이든이 지금 요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뭐 1등 최소한 2등까지는 못하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잽 부시가 3대 부자 3명이 다 대통령이 되는 아주 훌륭한 뭐 이런데도 아이오와 그다음에 뉴햄프셔 끝나고 사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폭망할 수 있는 지금 개연성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빠져서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역시 좀 이 처음에 이렇게 기가 빠지면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는 바이든 캠프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사님 분위기가? 예, 뭐 당연히 그 단 한 케이스만을 싫어합니다. 지금 월가가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뭐 당연히 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이 당선되는 경우인데 민주당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예. 중도의 세력이 있고 지금 진보의 세력이 있는데 진보 세력에 있는 이 샌더스나 워런 이런 쪽이 되고 되더라도 또 한 가지 거기에 조건이 더 필요한 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잡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인하했던 그런 법인세랄지 이런 것들을 다 환원시키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대의 경우, 나머지의 경우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을 잡거나 내지는 상원과 하원 중에 하나를 공화당이 잡는 경우, 이런 경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민주당의 어떤 진보 세력과 상원 하원을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의 조합에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조세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 월가에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월가에서 굉장히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보험회사 주가가 확 올랐습니다. 네. 샌더스가 이겼잖아요. 예. 그런데 샌더스는 메디케어 포 올 그래서 거의 뭐 무상으로 다 해주는데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망해야 되는데. 근데 샌더스가 1위를 하니까 거기 주가가 막 팡팡 튄 거예요 오늘. 샌더스 될 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샌더스가 민주당에서 올라가면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닌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두려워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그 뭐 블랙스완급 뭐 자기 측근이나 또는 자기 가족에서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샌더스가 나오면 지금 딱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딱 걸립니다. 뭐냐면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로 가면요 100% 미국에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최근에 그 연설에서 나왔지만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상원 연설의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샌더스 올라가면 딱 그 프레임에 딱 걸리게 되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뭐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할 때 최양호 박사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이 매년 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 엄청난 갑부던데 지금 이제 선거 자금 측면에서는 그거하고 정치권 뭐 TV 틀면 블룸버그밖에 없다면서요. 네, 뭐 돈이 많으니까 진짜. 근데 미국에서 오래 그거 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들 그렇게 시시콜콜이 무슨 연방 차원의 전국적인 정치 이런 거 우리만큼 그렇게 밝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러다 보면은 이 TV 틀 때 나오는 정치 이게 의외로 그거 하다. 영향력이 크다 하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박사님 빼고 박사님은 벌써 표가 나왔으니까 우리 3명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고요. 누구 찍으실랍니까? 자, 공화당 찍으실랍니까? 민주당 찍으실랍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으세요? 저는 민주당 쪽에 가 있습니다. 이사님은? 저도 민주당이죠. 네. 왜? 그러면 이제 내기가 선물이 된 거네요. 이게. 그러면 11월 아니 이사님은 왜 민주당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하죠. 우리가 북한이란 그 상대가 있고
또 우리에게 대하는 이런 그 전략을 보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지금 지난 4년 동안, 3년 반 동안 작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미국 대통령이죠, 지금. 과거 오바마 때나 이럴 때 비해서 세계 교육 환경이나 우리는 교육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측면에서 미국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 사실 근데 이제 당 강론으로 보면 민주당이 더 보호무역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특수하게 지금 이 굉장히 외교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비난을 받는데 뭐 이 워싱턴 DC의 평가는 그거죠. 지금 트럼프가 말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상대방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누가 됐던 거 간에 우리의 갈 길을 잘 개척하는 게 지금 뭐 굉장히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또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외교 채널 열고 그러면 이제 뭐 공화당에서 나오면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외교 역량이 더 커지는 그런 기회들로 매번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뭐 물어보셔서. 저는 뭐 다른 이유는 많지 않고요. 그분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변동성을 너무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윗을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가끔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4년 더 하시면 계속 그렇게 될까봐 그냥 뭐 단순히 그 이유입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변동성이 좀 적정한 변동성은 좋죠. 근데 가끔 좀 약간 예상 못했던 또 이벤트를 만들어셔서 뭐 어쨌거나 주간 전망대에서 이제 이 저 개표 상황을 우리가 실황 중계를 한번 하시죠.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미국 저거 하는 거 보면. 예, 재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승부를 내고 지는 쪽에서 그날 뭐 밤새 우리 치맥을 좀 사는 걸로. 아, 그러면 또 이렇게 이 질문도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최 박사님 하신 말씀이 미국이 이렇게 해서 뭐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고 해서 어쨌거나 1분기는 좀 모든 지표가 사후적으로 가보면 분명 꺾일 거고 그거는 뭐 안 봐도 그거 한데 그러나 또 2분기 이후 이 사태가 좀 진정된다면 또 실물 경기도 그렇고 지표도 급반등하면서 그렇게 쭉쭉 해서 바로 대선 직전에 피크를 이루는 주가도 시장 분위기도 뭐 경기도 제발 그게 타이슨이 말했던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좋은 계획이 있다에 그 얻어 터지기 전까지의 계획이 아니고 실행되는 계획이면은 좋겠어요. 그러면 뭐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뭐 2,500도 한번 가보는 거고 코스피가 뭐 그럴 수가 있겠는데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건데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도 나름 총선입니다. 나름 총선인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가요? 뭐 이렇게 이럴 때쯤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책 측면에서 경기가 됐건 뭐가 됐건 지금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묻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관료 사회가 위에서 오더가 안 떨어져서 그냥 넉넉히 있는 건가요? 뭐가 지금 특별히 들리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대선을 전후로 해서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좀 나오고요. 또 경기에서도 이렇게 좀 유의미한 방향이 나오는데 역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경제 정책이나 어떤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이제 총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각 쪼개져 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그 전체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사람이라면은 당대당이어서 대선이라면은 어떤 집권당 쪽에서 무슨 정책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현재의 여당이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이 총선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도 총선을 전후로 해서 어떤 유의미한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기 우호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그렇게 과거 총선 사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각 당에서 공약 1호, 뭐 2호에서 지금 나오고 있긴 있죠. 뭐 그래서 어떤 공약들이죠? 뭐 이제 이 야당에서는 뭐 원전 그 폐기하는 거 그다음에 재정 건전화,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고 나오고 지금 뭐 여당에서는 와이파이 전국에 무료로 쓴다 뭐 등등에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에 따라서 경제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죠. 만약에 야당이 잡히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분명히 이제 야당이 이기면 제일 먼저 손댈 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거든요. 네. 부동산 정책은 파급 효과도 크고 예. 상징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큰 뭐 크게 방향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부동산 건들기 시작하면 이거 소득주도 성장까지 쭉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이제 부분까지도 분명히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양당에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프레임이 야당은 정권 심판이고 여당은 지금 촛불 혁명의 이 뭐 완수 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정책적인 변화의 변곡점이 지금 와 있기는 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런 시사적인 거, 정책적인 거, 뭐 이걸 갖다가 늘 팔로우하고 이걸로 고민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최양호 박사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유 뭐 안 보고 말란다 차라리 떨어져 나오는 채널이라 볼란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머리 아픕니다. 아, 뭐 잘 준비를 하시고 이제 빨리 이번에 이제 줄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 어디 비례당이라도 좀 들어가서 여의도로 가셔갖고 좀 우리 경제 좀 살리는데 큰 힘을 좀 쓰셔야죠. 제가 봤을 때 이 4명 중에는 고를 가능성은 박사님밖에 안 계세요. 아니, 너무 순진해요. 아니, 저는 이쪽 라인은 너무 순진해요. 소장님이 국회에 가시고 네. 저는 앵커를 하고 싶거든요. 대단한 개그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피치가 예. 우리 어쨌거나 신용 등급보다 AA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했어요. 예. 성장률도 뭐 2.3% 예, 예.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잘 봐주죠. 근데 뭐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2.3이라는 숫자가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이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그래서 소위 그 경제에서 말하는 기저효과를 기저가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안 나빠지면은 2.2 정도는 그냥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런 거요? 예. 그 만약에 지난해랑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YOY 전년 동기 대비가 지난해랑 비슷하다 하면 그건 체감은 사실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워낙 이제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뭐 다시는 무역 타격 이런 것 때문에 2.3 정도고 지금 컨센서스가 뭐 2.2, 2.3 정도이고요. 국가신용등급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건전성이 뭐 흔들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피치가 뭐 지금 뭐 우리 다 이제 무디스하고 이제 S&P인데 예. 거기는 16년도, 15년도 때 한번 건드려줬거든요. 우리 거를 좀 움직였는데 이 2012년인가요? 그때 이거 한 이후에 AA 마이너스 한 다음에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피치만 지금 움직이질 않는데 저는 뭐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움직일 때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AA 마이너스 같으면 중국보다도 좋은 거고 예, 일본보다도 일본보다도 좋은 예, 거죠. 우리가 대만, 벨기에, 뭐 고기랑 비슷하게 좀 위에서 세 번째잖아요. 예. 국가 신용 등급 볼 것 같으면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국하고 프랑스랑 같은 레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힘들어하시고 사시사철 마스크를 끼야 되고 오늘도 에어비주얼 앱을 보다가 지도를 보다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길래 북한의 개마고원도 빨개요. 베이징 주변만큼 빨갛더라고요. 그 개마고원도 내려와서요. 그냥 뭐 바람 한번 타고 오니까 먼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라 해서 좀 저런 이웃을 두고 있으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 실제 채권 시장이나 증시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시장이나 우리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면 먼저 채권 쪽. 일단 외국인 채권 잔고는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예, 뭐 한 127조 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크게 뭐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뭐 나눌 수도 있겠지만
거기들은 대부분 국가 신용 등급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이슈 아니면은 뭐 자금을 그렇게 전격 막 빼나가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뭐 지난해 부진했는데 물론 뭐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잠재 성장이 낮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네. 여전히 잠재 수준 한국은행의 2.5, 2.6보다 못한 이제 2.2, 2.3이지만 절대 레벨은 못한데 방향은 어쨌든 지난해에서 올해 조금 올려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수치는 코로나19는 반영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증시는 어떻나요, 이사님?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샀죠. 1월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비중을 다시 조금 낮추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작년도 연말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제조업도 좀 바닥을 치면서 돌아서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은 좋으니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전에 많이 위축되었던 이머징 시장이 그동안은 이제 선진국 시장 이머징을 항상 아웃퍼폼 해왔었는데 네. 그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이머징 시장이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작년도 4분기부터 올해 연초에 이제는 이머징 통화의 가치도 좀 올라가고 이머징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레코멘데이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이게 흔들린 것은 전체의 시각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머징에 주는 타격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다. 이게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취약한 모습, 중국의 회복이 V자가 아니라 U자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모습 하나와 두 번째는 우리가 펜트업 디맨드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부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써야 할 것들을 좀 미뤘다가 나중에 쓸 수 있지만은 서비스 소비는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서비스 소비를 전에 내가 머리를 3번 깎을 걸 그동안 안 깎았는데 이번에 깎을 때 다시 안 했던 것을 3번 깎지는 않으니까요. 이 서비스 소비는 그대로 사라지는 상황인데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번에 파장이 아주 작게 이렇게 흘러가기는 조금 어렵고 특히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중국의 이 코로나19 문제는 공급망도 닫히게 하고 지난 20년 동안의 비중이 높아진 중국의 수요도 닫히게 하는 공급과 수요를 다 닫히게 하면서 이 중국 최종 수요와 연관도가 높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의 타격은 굉장히 좀 클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원자재와 밀접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EM 시장들도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비중을 올려놨던 것들을 다시 중립으로 내려야 한다라는 쪽에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조만간 빨리 끝나고 정상화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제는 항상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판단들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망으로 좀 돌아선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좌우되는 지수입니까? 요즘도 그러나요? 그렇죠. 오늘 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또 빠졌고요. 마이너스로? 결국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뭐 양면성이 있지만은 삼성전자 즉 반도체 D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수요랄지 이런 그 D램 수요가 한 30% 정도 중국이 지금 전체의 한 그 50% 이상을 세계에서 차지하는 D램에서 수요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1분기에 지금 한 30% 정도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생산하는 것은 지금 중국이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국이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 대만 이 상계사에서 반도체 생산하니까 생산은 문제가 없는데 수요만 죽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사태 이후에. 근데 지금 D램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미리 재고를 당기려고 하는 수요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반도체 시장, 특히 D램 시장에 대해서 이 탄탄한 수요에 대한 기대가 조금 강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장을 그동안 올려왔던 것도 결국은 디램 가격에 대한 기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해왔다라고 봐야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IT 수출 잘 되면 전체 숫자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그게 가장 크지 않죠. 그래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곳들은 그 사스 때도 IT 버블 붕괴 이후에 또 9.11 테러 그리고 2003년 초에 이라크전 터지고 사스까지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하반기 때부터 이제 오히려 그런 거 이제 펜트업 디맨드로의 반도체가 올라가서 그때 좀 예, 그런 거를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천수답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천수답. 네, 반도체 비가 내려주면 이게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 보고서를 좀 네.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뭐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세계에서 나온 자료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2%까지 보는 아주 그 굉장히 비관적인? 시리어스한 비관적인 네. 부분들이 연간으로 말씀하십니까? 네. 2%로 지금 하는 부분부터 해서 지금 뭐 5.8%까지 지금 레인지가 많아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딱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찍어 놓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지금 뭐 공통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거기도 서비스업 이 체제로 많이 갔거든요. 제조업에서. 그래서 경제 성장률 1% 올라갈 때 고용 유발 개수가 한 150만 명 된답니다. 그래서 연간 대학교 졸업생이 700만인데 그거는 소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700만이 나오려면은 지금 뭐 5% 정도 내외 정도면 그래도 큰 소요가 없지만 그거 내려오는 순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진핑이가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내용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1분씩 해서 돌발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예. 요새 이렇게 우리 저 국제 선물 시장 좀 예. 난리 났잖아요. 예, 예. 여전히 변동성이 크죠. 예, 굉장히 큽니다. 장중에. 예. 지금 선수들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정신없이 샀다 팔았 예. 그러죠. 예. 이 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예. 로직이 있습니까? 사실 근데 올해 연초부터 스텝이 좀 많이 꼬였습니다. 연초에 누가? 외국인들도 꼬였다고? 예, 국내 투자자 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첫 영업일날부터 이란 사태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움직이다가 예, 금통위가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동결인가 보다 갔는데 설 지나고 좀 봅시다 신기일전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래서 장중에 지금 거의 뭐 포지션 다 꼬이고 뭐 장중에 뭐 중국 증시 개장하면 그거 보면서 매매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은 확실히 이제 어쨌든 그냥 뭐 중국 영향 많이 받는 우리나라 매크로가 좀 아무래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발생했으니까 인하 베팅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하 베팅에. 그럼 이사님께는 지금 조금 이렇게 초반에 이사님께서는 어떤 뉴욕 증시의 이 진짜 폭발적인 상승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하셨어요. 끝나봐야 아는 거지만 버블이라는 거는. 근데 약간의 어떤 버블의 성격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유동성 장세라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우리 시장에서 발 뺄 수 없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투자 팁. 네. 글쎄요, 뭐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는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선 전까지는 근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11월까지 계속 볼 수는 없고 올해 그 상반기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뉴욕 증시가 계속 안 빠지고 버텨줄 것이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제 이 장이 끝나고 나면은 예전에 이렇게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그 조정 폭이 크지 않는 순환적인 측면에서 작게 나오는 조정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돈을 풀면서 과도하게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률 대비 주가의 상승폭이 좀 과도하게 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건 뉴욕 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크게 올 수도 있는 추세가 바뀌게 된다면 그 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되 언제든지 조금 예민하게 유익 있게 시장의 변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변화의 가능성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명이 짧게 잡고 치란 얘기죠, 저게. 예, 그게 이제 도루를 하더라도 좀 너무 멀리 가 있지 마라. 아, 예. 금방 돌아올 수 있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해라. 이 정도의 채권 시장도 뭐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인하 지금 베팅이 생겼는데 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짧고 굵게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진짜 인하 끝 이러면서 오히려 하락이 좀 제한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럼 또 그러다가 다시 튀다가 예. 또 국채 선물은 또 꼬라박을 수도 예. 있다 이 말씀이고. 박사님께는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뭐 또 앞으로도 약 4년, 5년 가까운 트럼프 타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이 진단을 보면 예. 어디 무슨 뭐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미국 아닙니까? 예, 그렇죠. 천조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걸 한번 주시죠. 정치권이든 우리 경제계든 박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거세요. 오나들이 하는 회사에 가고 일 잘하면 잘린다고. 네. 오나보다 더 잘하면은.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이상진 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쭉 보니까 트럼프 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일 잘하거나 자기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잘하는 사람만 남아 있어요. 좋은데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만 네. 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벌써 미국에서는 트럼프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멀리 보는 지략가 모임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우리 트럼프 당선됐을 때 트럼프 이후라시면 트럼프 재선되고 나서 네, 되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재선되면은 레임덕이 좀 빨리 온다는 그런 뭐 이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이 당선이 됐을 때 우왕좌왕했잖아요. 거기 트럼프 아는 사람 누구야? 손 들어봐 이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그런 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사실 뭐 미국과 뭐 동맹 이 차원을 넘어서 진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뭐 빠른 준비가 지금 필요하고 꼭 대북 간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성숙되고 친밀한 관계로 가는 부분들이 시작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만나주거든요. 지금 가서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전화라도 한 통 더 할 때 친분이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미국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저도 그럴 수 있기를.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모두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파월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두고 보자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상황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당면한 현안인 이 부분은 그리고 바라기는 좀 중국이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 그런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살아가기가. 예,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로서는 또 의심 가운데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지수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게 언제든지 이상재 이사님 하신 말씀은 이렇게 같이 꼭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주루 플레이가 너무 이렇게 욕심스러워 가지고는 잘못하면 주루사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토론 이끌어 주신 세 분 패널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간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소장님은 네, 누구 편인지를 본인은 안 밝히셨어요. 저 트럼프 찍으려고. 그쪽에 딱 매력적인 사람이 없어요. 땡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반성하는 게 좀